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업 CEO 출신으로서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몇 분 계시죠. 그중 대표적인 경우가 아무래도 이명박 대통령이겠고요. 또 정몽준 의원도 뭐 유사한 사례입니다. 또 한 분 계십니다. 전 현대자동차 사장 또 현대캐피탈 증권 회장을 지내신 이계한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시죠. 얼마 전 1년 미국 연수를 막 끝내고 돌아오신 이계한 의원을 저희 프로그램 모셔서 그 내공 있는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경험을 하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제가 좀 한번 나눠봤습니다. 특히 이 의원 최근 서울시장 출마설이 있죠. 그 부분도 한번 건드려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 지켜봐 주시죠. 이계한 전 의원님, 아이고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1년 계시다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애쉬 연구소에서 초빙연구원. 네, 그렇습니다. 네.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있는 1년 동안이라는 게 네. 정치 경제적으로 아주 큰 변이였기 그렇죠. 때문에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재충전하셨죠. 그동안에 뭐 현대에 계셨죠. 또 의정 활동했지. 그런 충전의 기회 없었을 텐데 아마 잘 그런 시간을 활용되셨을 거예요. 정말 아주 모처럼의 기회로 예. 마음껏 보고 네. 또 얘기도 나누고 책도 보고 그랬습니다. 자, 미국 계시면서 금융위기 과정을 현장에서 봤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뭐 어쨌든 금융 절대 왕국 체제에서 이제 조금 그 절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사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위기를 이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 신자유주의의 어떤 그 패러다임 변화 어떤 의미로 해석하세요? 얼마 전에 자민당 일본도 그 참패한 걸 두고 지금 일부 뭐 정치학자들은 소위 그 일본식 신자유주의 뭐 쇠락이다 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네. 같이 지낸 사람들 말을 종합하면 예. 소위 말해서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은 네. 분명히 한계를 드러냈고 그 새로운 패러다임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트랜짓이라고 할까요? 예.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작년에 떠나실 때가 아마 우리 사회가 광우병 파동으로 시끄러울 때 떠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1년 동안 뭐 한국 사회 참 시끄러웠어요. 그 한국 사회 갈등 구조를 밖에서 지켜보신 소회가 좀 어떠세요? 정치 또 하셨고 그렇으니까 소회가 있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정치를 많이 하셨던 분들 얘기가 네. 정치라는 것을 설명하기를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밖에서 나가서 좀 떨어져서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대통령께서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좀 격리되어졌다 무슨 명박산성이라는 말까지 해가면서 그렇죠. 떨어져 있어서 대통령께서 큰 뜻을 꿈꾸서 대통령은 됐지만 국민으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것 같다.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셨구나. 현대그룹에서 몇 년 계셨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 한 데가 현대그룹에서만 했는데 한 달 모자라면 28년간 했습니다. 그러면 뭐 그 이론이 없는 경제 전문가신데 자 1년 동안 미국에서 보시면서 이거 엠비노믹스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실물 경제를 누구보다 현장에서 잘 아시는 우리 이 전 의원께서 우리 한번 그 엠비노믹스의 평가를 한번 좀 해주시죠. 특히 왜 부자 감세 뭐 이런 그 논란도 많았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그러니까 질문을 이제 엠비노믹스 그러니까 조금 좀 당황스러운데.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그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뭐 공급 사이드 그러니까 경제 또는 그렇죠. 뭐 감세로 대표되는 정책, 그다음에 노조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강경한 그런 원칙 이런 거를 말하면서 레이거노믹스라는 말을 썼는데 엠비노믹스라는 거라고 말을 붙이지만 그 내용이 뭘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 철학은 뭔지, 그다음에 그 내세우는 가치는 뭔지, 그다음에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은 뭔지에 관해서 저는 아직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용어 자체가 별로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 뭐 지금 쓴 정책을 보면 감세라는 것을 많이 하는데 심지어는 이제 감세를 해주면서 전제했던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뭐 감세를 유보하겠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스스로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원칙 또는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확히 데피니션 되는 어떤 그런 실체의 부재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엠비노믹스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그렇고 내용에 있어서도 어쩐지.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네. 생각합니다. 아주 시니컬하시게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거시경제 얘기는 뭐 모두에 조금 이렇게 조금 진단하는 걸로 접기로 하고, 자, 요즘 바로 그 이기현 전 의원께서 사장 CEO를 하셨던 현대자동차 얘기를 조금 하죠. 현대 기아차 요즘 무섭게 달려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물론 예상을 못했던 바는 아니지만 기대보다도 훨씬 더 그 CEO 시각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 정말 미래가 이렇게 보장될 수 있을 만큼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우선 그 말씀 네. 답변하기 전에 그 전직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를 지낸 사람으로서 좀 자랑스럽고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대표이사를 맡았을 때는 그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때 둘 다 병든 기아와 현대자동차가 병들었다고 말했었는데 네. 그거를 기아를 인수해서 경영 정상화하는 일을 맡아서 했었는데요. 아 정말 제가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다고 믿고 기아자동차를 인수하자고 주장했고 인수했습니다면서도 하면서도 그 기아차를 인수할 때가 제가 인수하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그러셨군요. 인수 책임자를 했는데 그 인수를 막상 했지만 과연 기아와 현대를 경영 정상화시켜서 국제적인 경쟁을 아주 치열하게 치러야 되는 자동차 산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 지금 모든 자동차 회사가 고전하는 이런 아주 어려움 속에서도 놀랍죠. 지난 8월 달에 미국 시장에서만 10만 대를 넘겨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8%,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 순위가 5번째 했다는 거 보고 아주 마음이 아주 흐뭇하고 불과 60년 만에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자동차 산업을 주도해온 정책 당국자는 물론이고 자동차 산업의 선구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그 전통을 이어서 충분히 헤쳐나가서 자동차 산업의 앞날은 아주 매우 밝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요즘 시대의 화두 소위 그 녹색 성장, 환경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네. 한국 자동차 업계가 나아갈 바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동차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고갈될 수밖에 없는 탄소 에너지를 쓰는 것이 자동차 산업인데 얼마나 고연비의 그 자동차를 만들어내느냐, 그 두 가지 문제에 우리가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그 두 문제에 대해서 보도에 따르면 아주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앞선 분야를 우리나라가 지금 이끌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또 희망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전 의원님한테 인터뷰를 하는 은근한 목적이 뭐였냐면 서울시장 관련된 거를 좀 여쭤보자는 게 저의 숨겨진 의도였습니다. 네. 열린우리당 의원 17대 의원 하셨고 네. 거기서 서울시장에 도전했었고 그 다음에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시고 이제 그 미국으로 가셨던 거죠. 네. 자, 그럼 우리 이계한 전 의원께서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 서울시장 재도전 맞죠? 그 답을 참 명확하게 드려야 되는데 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네. 또 국민의 사랑을 받아서 국회의원을 한번 하면서 느끼는 네. 거가 정말 빚을 많이 지고 산다. 근데 앞으로 저도 빚을 갚으며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기회가 올 거라고 믿고 있으면서 또 기회를 찾는 것이 네. 그 빚을 갚을 기회를 찾는다. 네.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가 다시 좀 짓궂게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그 시장에 재도전을 한다는 가정하에 우리 전 의원께서 그 서울시가 우리가 마땅히 앞으로 이루어야 될 어떤 아젠다가 있다면 뭐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수도 서울은 네. 수도 서울 다 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은 서울에 사는 사람, 서울에 와서 오는 사람, 서울에 일하는 사람 모두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되어야 되고 대한민국의 얼굴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무슨 교육의 문제라든지 애를 낳아서 기르는 문제, 교육의 문제, 주택의 문제 같은 거를
지금처럼 전쟁하듯이 음. 그 해결해서는 그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 서울 걷기를 하는데 걷는 거 일환으로 그 얼마 전에 지금 그 독립문고 앞 동네에 가서 그 뉴타운 하는 걸 봤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한 1,900여 세대를 철거하고 한 2,000세대 정도로 이렇게 재개발하는 지역인데 거기 프랑카드가 두 개가 붙어 있었어요. 하나는 1952년에 그 시작한 교회에서 프랑카드를 건 거가 우리는 개발 이익을 원하지도 않고 있는 대로 살게 해주라. 이런 게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현재 살고 있던 그러니까 철거민 1955 가구 중에 80%가 세입자인데 새로 그 집을 짓는 아파트는 불과 480세대만 세입자가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그렇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서울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동네에서 만족스럽게 또 자랑스럽게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주거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자, 저는 사실 이계한 전 의원을 이렇게 뵈면은 사실 이명박 대통령하고 오버랩되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현대 출신, CEO 출신이시죠. 현대그룹 CEO 출신이시고, 또 그런 그 CEO 출신으로서 그 정치계에 뛰어든 것도 똑같고, 만약에 서울시장에 혹시라도 도전을 하셔도 된다고 하면은 그 전까지도 사실은 똑같은데, 경제인 출신 정치인이 갖는 장단점이, 그거 사실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대통령이 그러시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뭘까요? 우선 그 한계점도 좋고요. 네. 사회자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이제 지적하신 문제. 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현직 대통령과 이 거론 과정이 네. 이미 겹치고 네. 또 가려고 하는 길이 겹쳐지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냐는 그 질문을 네. 말씀하시면서 뭐가 같으냐 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답하고 싶은데 네. 젊어서 그러니까 젊었던 시절에 일한 곳이 현대라는 것 빼놓고는 그래요? 별로 같은 것이 저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보기에는 그 답변이 이전 의원께서 갖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제가 얘기가 들리는데, 오케이, 어쨌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네.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서도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제가 2004년도에 정치 시작하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나라당과 열린우당 두 당에서 둘 다 이렇게 러브콜이라는 걸 오파를 받으셨구나. 오파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셨겠죠. 그래서 그래도 정치를 할 거면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양당의 정강 정책을 제가 훑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나라당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무게중심을 뒀다면 열린우당은 잘 사는 것 물론 중요하고 잘 살아야 된다. 거기에 더하기 우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 정강정책으로 한 것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입당하면서 이렇게 마음 먹은 것, 또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다니는 명함에 지금도 늘 파고 다니는 게 나는 잘 사는 나라와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선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경제인 출신이 다른 정치가들과 비교해서 뭐가 장점일까 또는 단점일까를 생각해 보는데 장점이 훨씬 더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자원, 제한된 자원을, 그것이 인적이든 물적이든 자원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훈련받은 사람들이 경제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효율의 극대화. 그런 거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율이라는 문제 또는 능률이라는 문제가 그게 뭐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경쟁이 지나쳐서 사회적인 약자가 수없이 생기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는 남을 어떻게 배려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경제인들이 자기 일을 수행해 오는 과정에서는 때때로 잊고 지내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약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효율의 극대화의 가장 장점 뒤에 붙어 있는 게 바로 단점이죠. 그죠? 그렇게 그것을 생각합니다. 추구하다 보면은 간과할 수밖에 없는 문제, 간과할 네. 수밖에라기보다도 간과하기 쉬운, 네.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장점과 단점은 어떤 면에서 보면서 인생사가 그런 것 같아요.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면
제가 경제인으로 살면서 몸에 배인 그런 능률과 네. 경쟁이라는 네. 것 플러스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를 어떻게 통합하고 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같이 또 더불어 살 것인가를 그 의식적으로라도 또 노력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그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고 또 단점이기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고요. 경제인의 정치인의 되는 과정에서 장단점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자, 이 대통령이 지금 집권 1년을 넘었죠? 1년 몇 개월? 1년 반 1년 정도 넘어갔습니다, 이제. 참 산과 물을 건너왔는데 그런 장단점에 비춰서 과연 그러면은 이 전 의원께서 보시는 이 대통령이 그런 단점 부분 또 그래서 그 불거져 왔던 문제점을 우리가 보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어떤 점이 좀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저는 2007년도 대통령 선거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큰 이유는 잘 살아보자는 말에 그랬죠. 점수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틀림없는 얘기죠. 네. 근데 그 잘 살자는 말이 대통령께서 공약한 것처럼 소득 2만 불을 4만 불로 하자는 것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 때는 두 끼를 먹던 사람이 세 끼 먹는 것으로서 잘 사는 것이 충분히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잘 살자는 것이 소득을 2배로 높이자 이것뿐만 아니라 잘 산다는 것은 올바르게 산다. 또 남보기에 부끄럼 없이 산다. 아주 멋있게 산다. 이런 질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잘 살기 위해서 소득을 2배로 올리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잘 사는 나라 플러스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잘 사는 거라는 것을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책을 쓰시고 네. 사람을 쓰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나라, 좋은 정부, 좋은 대통령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에서 보기에는 그 대기업 CEO 출신이면 보수, 이분론 쪽으로 본다면 보수적 성향.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열린 우리당으로 당시 네. 입당을 하셨고. 네. 우리 이 전 의원께서 스스로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이거 요즘 사실 좋은 구분법이 아니다라는 비판이 많은데 그래도 편의상 제가 우선 네. 저는 그 대기업 출신 네. 경영자라는 거 맞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보수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분류 선입견이라고 저는 선입견이죠. 생각하는데 선입견이죠. 그거에 대해서 잘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제가 이 시장 경제에 대해서 아주 존중하고 시장의 효율성,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으로서 시장을 굉장히 존중하고 보수 진보를 떠나서 시장에 대해서 시장주의자라는 굉장히 시장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네. 이제 거기다가 더 할 것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서 경쟁과 능률만 열심히 얘기하다 보면 반드시 생기는 문제가 맞아요. 어두운 면이 있는데 맞아요. 그 면에 관해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 쓰고 배려하고 네. 정말 자원을 이렇게 정부가 자기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그 어려운 점, 부족한 점을 메꿔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점에서는 저는 좀 그 진보적인 성향을 띤 그런 정치인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전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은 LG나 삼성 출신 정치인들은 별로 없어요. 왜 유독 현대 출신들이 정치계에 많이 갈까요? 그 무슨 나름대로 이렇게 그렇죠? 정몽준 의원도 있고 뭐 당장 대통령 그러시죠. 또 그것도 재밌는 뭐 사회를 보는 하나의 우리가 단상일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서도 네. 심지어는 그 1992년도에는 정주영 명예회장께서 스스로 그러니까요. 정당을 만들어서 대통령 선거에도 나섰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 기업의 어떤 문화라기보다는 하다가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됐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그 많은 경제인들 뭐 사실은 이 전 의원께서도 그러시지만은 이 정치라는 게 매력이 있나 봐요. 그렇게도 정치를 하시려고 그러는 것들 보면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정치라는 게 이게 참 조금 속된 말로 이게 수컷 가장 남성적 어떤 그런 어떤 속성에 이게 아마 매력이 있는 모양이죠.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생각하고서 직장 생활하지는 않았기 네. 때문에 정치가 뭐 어떻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참 네. 어렵습니다만서도 물건을 만들 때 설계하고 제조하고 그다음에 판 다음에
그 아프터 서비스 해주는 것이 한 과정인데 그 중에서 설계하는 부분이 아주 매우 중요한데 그 설계하는 부분이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네. 사람들이 거기에 뛰어들어서 나는 더 멋있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또 자기가 말하는 그러한 가치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아주 고급 마케팅을 통해서 설득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뛰어들고 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가 시끄럽고 그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인들이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혼동하는 그걸 고칠 수 있다면은, 네. 그죠? 개인의 이익을 얘기하면서 늘 사실 국가의 이익을 그 구조를 명확히 구분해낼 수 있다면 아마 정치인들 잘할 것 같아요. 그 참, 그 함정들은 다 빠지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동의하고 네. 하나 추가한다 그러면 개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는데 네. 우리는 역사를 보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역사는 뭐 불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불멸과 곧 죽을 사람들이 경쟁하는 건데 정치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요. 근데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죽지 않는 것처럼 자꾸 처신을 하기 때문에 네. 항상 무리하고 맞아요. 네. 또 자기 앞가림만 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많은 국민들의 그 지지와 성원, 네. 사랑이 있었는데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저도 정치에 문닫고 있습니다만서도 왕왕 겪는 그러한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 방송이 경제 방송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어느덧 정치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정치가 매력 있는 부분인가 봐요. 네. 다시 경제 얘기로 마지막 질문을 제가 네. 좀 드릴게요. 요즘 이전 의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일자리 문제 굉장히 언론 보도 많이 발표도 하시고 토론회도 나가시고 그러는 걸 제가 봤는데 대한민국 일자리 문제 사실은 가장 시급한 문제죠. 마무리 질문도 지금 일자리 문제 어떤 나름대로의 제시할 수 있는 방안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는 전형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또 일자리와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간의 그런 미스매치가 큰 문제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일을 많이 하는 것도 또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만드는 건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OECD 평균보다 30% 이상 아주 장기 일을 해서 이게 과연 일하기 위해서 사람이 사는 것인지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도 혼동하는 급한에서 그거를 좀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일을 job sharing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렇게 일을 나눠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좀 자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쌍용교동체가 무급 순환 휴직을 해가지고 지금의 일자리가 일시적으로 죽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처하는 것은 새로운 접근 방법이고 국가 재정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지원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러한 방식을 좀 더 많은 분야에다가 확장시킬 수 있어서 경기 변동에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CEO 하시면서 노사 문제도 많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아이디어가 충분히 있으시라고 봅니다. 경제인 이기한, 정치인 이기한 어느 쪽으로 남고 싶으세요?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답하면 질문이 조금 이분적 질문이 많죠. 네, 좀 답을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면서도 경제인이든 정치인이든 제가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영역에서 성과를 내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인으로서는 개인적인 영광이지만 신입사원으로 그러니까 아주 말단 사원으로 출발해서 최고 경영자까지 해봐서 정말 진 빚이 많고 정치인으로서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하고 싶은 일 쪽에서 좀 더 많은 성과를 냈으면 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전 의원께서 앞으로 서울시장에 과연 나가실지 안 나가실지를 여러분들 주목해 보겠죠.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간에 대한민국에 정말 책임 있는 리더 그룹에 있으신 그런 분으로서 아마 오늘 인터뷰가 시청자들한테 이분은 어떤 분이구나라는 그런 단상을 주는 인터뷰로 그렇게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무튼 이전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정치계에 계시든 경제계에 계시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좀 잘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오늘 인터뷰를 접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네. 저도 잘 사는 나라라는 것, 거기다가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말하면 제 꿈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소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to get myself in shape. I really fell out of line this time. I really missed the game.